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실험을 시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신이 정한 목표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존재로 악명 놓습니다. 목표까지 완주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도전적인 경험의 한복판에서 계획을 끝까지 실행해야 할 때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확률이 가장 크므로 난감한 노릇입니다. 이를 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려운 활동에서 유익하고 귀중한 교훈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효과적인 방법은 실험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유연함의 기술을 시도할 때 실험은 필수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해온 행동과 다르기만 하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실험의 목표 자체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합니다. 실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무엇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탈출하라는 말이 당장은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과 삶에서 불편한 일이 이미 충분하다고 고생이 예상되는 일을 더 보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일부러 더 불편해지기를 자처할 이유가 있을까요? 학습과 성장을 연구하는 모든 전문가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작용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즉, 불편함은 성장에 반드시 따르는 부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러는 저서 과학에 관한 심리학에서 그 둘의 관계에 관해 말했습니다. 안전지대로 돌아갈지 성장할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선택해야 하고 반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 존 맥스웰도 성장하려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반드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브라이언트 맥길도 당신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상황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단언합니다. 유연함의 기술을 직접 시도해본 내 학생과 동료도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르모인 대학 매든 경영대학원 학장인 데이비드 맥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습 마인드셋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맥컬럼은 자신의 성장 여정에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전지대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떤 방법을 쓰든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불편하더라도 안전지대 바깥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지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학습하고 성장하려면 안전지대 바깥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할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뉴욕대학의 심리학대가 가브리엘레 웨팅켄은 더 나은 미래에 관한 환상을 이용해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가들은 미래의 환상을 목표로 전환할 때 야기되는 문제를 쉽게 설명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향한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목표 설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부터 찾아야 합니다. 웨팅켄이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시도해 볼 만한 실험은 한 가지 이상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실험이 등장합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종종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은 목표와 실천을 연결하는 과교가 되어줍니다. 먼저 가까운 미래의 특정 상황을 두고 그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구체적이고 소소한 행동을 최소 하나 이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한 후 당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진전하기 위해 행동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 행동이 당신에게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실험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실험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령 동료와 회의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해당 목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실험으로 회의용 테이블에 앉는 자리와 영향력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테이블의 측면이 아니라 모서리 자리에 앉아보는 식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실험을 계획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발언 순서가 영향력의 변수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맨 처음이나 제일 마지막에 발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짧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실험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유연함의 기술의 일환으로 추천하는 실험은 과학계에서 실험 연구 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의 일종입니다. 실험 연구 기법이 없었다면 지난 300년간 인류가 이룬 주요한 과학적 혁신은 대부분 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험 연구 기법을 통해 통찰이 태어났고 통찰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 실험이란 한마디로 시행착오 과정입니다. 모든 시도는 문제를 새로이 통찰하게 합니다. 또 오류조차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행착오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여러 경영학자는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손에 익지 않은 열쇠 꾸러미로 자물쇠를 딴다고 상상해 봅니다. 자물쇠가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쇠를 하나 넣어보는 행위가 바로 실험입니다.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이후에 진행할 실험의 범위를 좁혀줍니다.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는 의지는 실험에서 필수적입니다.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실험에서 필수입니다. 전설적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하면서 수없이 실패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전구 필라멘트에 적합한 물질을 찾으러 1000번을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게 아니오. 단지 1000번의 단계를 밟아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오. 당신에게도 이와 똑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보는 관점을 재구성할수록 상황은 더욱 좋아집니다. 세상의 누군들 커다란 실패를 일부러 경험하고 싶을까마는 그런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회복 탄력성은 달라집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좌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실패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실수로 에디슨의 말처럼 최종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한 단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과학 실험은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체계적이고 진지한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먼저 명확한 가설을 세웁니다. 이는 검증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가설을 세우면 기존 실험에서 입증된 실험 기법과 측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하고 투명하게 실험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실험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게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과학계는 그 실험을 인류의 지식에 기여하는 유효한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이와 똑같은 실험 기법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게 합니다. 물론 시험관과 비커 같은 실험 도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 실험보다 형식적이지도 않고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도 없으며 더 재미있고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또 유연성 강화 실험도 과학 실험처럼 점진적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회의에서 앉는 자리나 발언 시점 같이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시험합니다. 다음 단계에는 새로운 행동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모든 단계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점을 배우게 됩니다. 유연성 강화 실험에서는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규칙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일부 규칙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자들은 여러 실험 결과가 뒤섞일 확률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각 실험을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반면 유연성 강화 실험에서는 두세 개의 실험을 함께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발언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옮겨보는 실험과 간결하게 주장을 펼치는 실험을 동시에 해보는 식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신학 개발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원하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일상적인 전략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따라서 두세 개의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더 큰 효과를 내서 목표 달성을 앞당겨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유연함의 기술에 포함된 실험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동료 과학자들이 인정해줄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지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어떤 가설이든 선택해도 좋습니다. 실험 결과도 당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회의나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동료들이 보여준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가? 새로운 체계로 프로젝트 계획을 짜서 얻은 결과가 이제까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결과에 만족한다면 그 실험은 대성공입니다. 유연함의 기술 중 실험은 이게 전부고 그만큼 단순합니다. 실험의 크기도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때로는 실험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재미가 배가 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자연경관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는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루이스는 오래전부터 화풍에 약간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집에만 있게 되었고 여유 시간이 생기자 루이스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로 세로 약 50cm짜리 캔버스를 사용했는데 이참에 약 20cm짜리 정사각형 캔버스에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줄였을 뿐인데도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림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루이스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화풍을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가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로 세로가 20cm에 불과한 쉽게 말해 A4 용지보다 작은 그림일 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자 로이스는 새 작업에 재미를 느꼈고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큰 그림에도 새로운 화풍을 적용해보자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즐겁게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실험의 규모를 줄인 덕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유연성 강화 실험의 장점 하나가 명백해집니다. 당신은 학습하고 성장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주기를, 훈련 프로그램에 보내주기를, 멘토를 지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새로운 행동들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실험 자체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과정, 즉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학습하며 개선의 여지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는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만들어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새롭게 시도한 활동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유연함의 힘, 내면의 과학자를 깨워라. 실험 계획과 수립, 수행 방법에 관한 내용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